이번 민사구제법은 이제 좀 쉽게 실제 등장하는 사건 갖고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거, 이런 것 등을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실제 지금 겪는 사건들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 그때 그럼 같이 풀어 나가거나 해설을 해줄 테니까. 작년에는 여러 건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거의 안 보는 그런 배상명령제도, 실제는 많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배상명령제도라고,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을 막 지금 아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뭐 시험 때문이든 뭐든 한 사람도 그거 잘 안 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실제 학생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 수업 중에 그 진행의 경과를 같이 해본 바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소송 비용에 대해서 변호사 보수가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 거기 등장하는 사건 보면 소송을 냈어. 변호사들이 조금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당사자도 좀 억울한 면이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 이렇게 많이 받아내지 못하고 졌어, 많이. 그러니까 졌다 이겼다는 게 완벽하게 진 건 아닌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실제는 한 20-30% 정도, 본인 과실도 상당수 있어가지고 20-30%밖에 못 받아냈어, 그 청구한 것에.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받을 바에는 그냥 보험회사 내지는 상대방하고 그냥 그런 정도에서 해결했었으면 되는데, 뭔가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변호사 때문에 했는데,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20-30%밖에 못 받으니까 변호사 보수가 상대방 입장에서 거꾸로 20-30%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70-80%가 진 거잖아.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 여러분 교과서에서 변호사 보수도 소송 비용이야. 소송 비용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이야. 다만 변호사 보수가 소송 비용에 들어가서 진 사람이 물어낸다라는 그 개념이 있긴 한데, 실제는 자기가 변호사를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주고 선임했다고 해서 1,000만 원이 다 들어가서 물어내는 건 아니고, 그 사건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물어내는 건데, 실제 예를 들어 소송 싸움이 한 2,000만 원짜리 사건이라면 변호사 보수가 실제 1,000만 원을 줬다. 2,000만 원짜리 사건을 1,000만 원 주고 선임하는 조금 언밸런스하지. 뭐 예를 들어 뭐 하여튼 싸움이 한 2,000만 원짜리라면 변호사 보수가 실제 얼마 줬는지는 뭐 상관없이 약 한 2-3천만 원짜리면 약 한 7-8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 셈이야. 실제는 뭐 300만 원 줬을지 500만 원 줬을지 1,000만 원 줬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사건은 한 막 1억 정도를 청구했다가 한 2-3천만 원 된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가 한 600-7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본소송에서도 소기의 금액을 못 받았는데 20-30%밖에 못 받는 셈이 된 거야. 뭔가 어떤 사실에 있어서 본인도 상당히 잘못했다 해서. 그래가지고 한 20-30%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거꾸로 70-80%는 진 거잖아. 근데 그 보수를 예를 들어 한 600-700만 원 뭐로 책정된 것에 70-80%니까 뭐 400-500만 원이 물어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400-500만 원 물어내는데, 그쪽에서 이제 실제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것 등등은 잘 우리가 교과서에서 안 하는 건데, 그게 실제 문제가 됐던 게 그 작년 강의에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위에서 또는 여러분 주위에서 벌어지는 거는 간접적이니까, 여러분 실제 겪는 거를 저번 때 일부러 가서 사고 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있으면 그건 농담이고 해봐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이 하여튼 사건이 없는 게 좋겠지만 수업부에서는 있으면 좋겠어. 갖고 와. 하여튼 지금 우리가 등장시킨 문제는 길거리 운전을 해 가다가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앞차에서 튄 돌에 의해서, 이게 그걸 비례물이라고 그래. 비례물. 그 사람들 용어로 비례물. 한자 뉘앙스 알겠어? 비례물이 어떤 용어인지 알겠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사람 못 알아듣는데 나는 딱 알아들었어. 비례물. 뭐겠어? 한자 뉘앙스 봐봐. 비례물 사고라고 그래.
날비자, 올레자, 물건. 그러니까 돌 같은 게 날라와서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비례물 사고인데, 비례물.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어요, 이번 사건은. 근데 여러분 민사소송법 실제 보면 인명사고 난 판례를 내가 하나 평석한 게 있어. 그 공부해본 사람은 어떤 케이스 실제 해봤는지 기억나냐면 보조창가 갖고 내가 한번 했던 평석인데, 앞차 자체에서 날라온 건 아니고 앞차가 뭔가 이렇게 튕기치면서 바퀴에서 튀어올라서 한 5kg짜리 철판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조수석을 뚫고 들어왔어. 조수석을 뚫고 들어와서 조수석에 탔었으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형제나 뭐 가족이나 이런 가능성, 친구나 이런 가능성인데 그 사람이 결국은 죽었어. 조수석을 뚫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 조수석 뚫고 들어와서 죽은 사람의 유족 측이 누구를 타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가 등등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보조창가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타깃이 그때 언뜻 얘기했듯이 어떤 타깃이 있다라고 그랬어? 튕기치고 간 앞차에 운전수 내지는 차량 내지는 그 가입한 보험회사가 하나 타깃이겠지. 튕기치고 이렇게 간 차량. 그 다음에 또 하나 타깃은 도로공사. 도로공사가 도로를 갖다가 고속도로 정도라면 수시로 이렇게 안전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5km 정도인지 3km 정도인지의 철판이 떨어져 있었는데 누가 일부러 뭐 바깥에서 내던지지는 않았을 건데 거기 있던 어떤 거였을 텐데, 도로 위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공작물 책임 같은 뭐 그런 도로공사에 대한 책임 물으려고 했었던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디를 물은 거야. 여러분이 차를 순수 운전하고 관리하고 보험 같은 거 들어봤으면 알 텐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가 또 하나 타깃이 될 수 있어? 그건 거의 무과실 책임이야. 여러분이 교통사고 났을 때 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증명책임이 전환돼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 뭐 이런 게 민법에 어디 불법행에서 막 들었는데 그거 잘 생각해봐. 잘. 어떤 거야? 운전했던 사람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여러분은 보통은 바깥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쳐서 그거 물어주는 보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차 속에 타고 있던 사람도 죽었을 때 타인인 거야. 그치? 타인을 죽인 거야, 이 운전수가. 여러분은 그러니까 뭐 길거리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 쳐서 죽였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차의 운행으로 누굴 죽인 거야? 차의 운행으로. 지금 조수석에 탔던 뭐 형제나 뭐 가족이라고 추측되는데 그 사람을 죽인 거야, 이 운전수가 죽인 거지. 그럼 극단적으로 보면 이 운전수는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저질렀는데, 그렇잖아. 업무상 과실치사죄 저지른 거야. 100% 자기 잘못은 아니고 날라왔으니까 이제 이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 등등이고, 이제 죽은 경우 아니라면 보험에 들었으면 뭐가 되냐면 이제 교통사고의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중요한 잘못이 없고 죽은 피해가 아니라면 그 처리 특례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갖다가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긴.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죽은 경우인데 과연 이 사람이 중대한 자기 잘못을 한 거냐?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타고 가다가 날라온 건데, 하여튼 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우리의 죽였다라는 개념은 차 바깥에 있는 사람 쳤다는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도 죽인 거야, 이 사람이 어쨌든.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 유족은 이 차량의 가해자인 운전수나 차량의 주인이나 또는 차량의 보험회사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서는 이 피해자가 누구를 타깃으로 하냐면 앞차, 즉 보험회사, 앞차의 보험회사, 그 다음에 도로공사, 그 다음에 그 타고 가던 차의 보험회사까지 이렇게
책임을 일단 물을 수는 있었던 사건이야. 그래서 그게 아마 99년도인가 실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쟁점은 뭐였냐면 앞차 자체에서 그 철판이 날아간 건 아니고 길바닥에 고속도로 노상에 떨어진 게 튕기쳤고 이 차는 그러니까 잘못 없다라고 그래서 원고가 공동소송으로 들어간 것에서 졌어. 이 부분은. 그다음에 도로공사는 또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가 어떤 도로 이렇게 관리 일지를 증거로 잘 내가지고 한 막 5분 전까지도 거기를 관리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거는 어떤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도 하여튼 서로의 어떤 증명에서. 그러니까 5분 뒤 사이에 떨어진 것까지는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도 뭐 그냥 방치한지 막 1시간, 2시간이나 방치한 것도 아니고 5분 전까지의 일지상은 뭐 거기에 이상 없으면 막 이런 일지를 증거로 다 냈어. 그러니까 그 뒤에 떨어지는 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뭐 이렇게 주의 깊게 관리를 했는데 그 어떤 사고 난 시점과 자기의 마지막 관리 어떤 일지 같은 것에서의 시차는 한 5분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별거 없는 것으로 이런 일지가 막 증거로 돼서 그게 채택되니까 도로공사도 깨졌어. 도로공사한테도 원고가 깨졌어. 그다음에 요거는 거의 무과실 책임이니까 인정이 된 거야. 그지? 인정이 됐어.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세 팀을 걸긴 걸었는데 누구라도 하나 이제 확실히 걸린 게 그 탔던 차량의 보험회사가 걸린 거야. 탔던 차량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1심에서 치면 또는 2심에서 치면 상소를 할 수 있잖아. 상소를 할 수 있는데 이 피해자가 이건 내 사목 상소 안 하겠다. 이건 내 사목 상소 안 하겠다. 그냥 여기서 받는 거로. 어차피 이 불법행위의 공동불법행위는 이렇게 3명을 걸었는데 그다음에 공동소송을 걸었는데 실체법적으로는 어떤 관계야? 그 여러 명의 채권 채무 관계는 어떤 관계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 관계잖아. 그러니까 뭐 3명한테 3분의 1씩 받는 건 아니잖아. 설사 이겨도. 전액을 세 팀이 다 물론 이쪽이 3배를 받는 건 아니지만 자기네끼리 뭐 구상하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한 배만 받는 건데 일단 법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3분의 1씩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부진정 연대채 뭐 이런 개념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3배 받는 거라면 니네도 내라라고 뭐 하는 싸움에 뭐 값어치가 좀 있겠지만 어차피 토탈 해서는 한 배 받는 거니까 자기네 피해 받는 거니까 이 팀한테 받는 거로 그냥 됐겠다 하고 이거 상소를 안 했어. 이거 상소를 안 했어. 그런 사안이었었어. 공부해본 사람은 알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이제 아마 지금 이 쌍용화재라는 회사는 뭐 바뀌었나 없어졌나 뭐 그랬는데 여기 앞차보험회사가 쌍용화재였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이 회사는 아마 삼성화재였는 건가로 그랬던 거로 삼성 뭐 거였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오이씨 나중에 이거 내가 부진정 연대채무니까 100% 물어줘도 자기네끼리 어떻게 본다면 니네가 더 잘못한 건데 이거 나 혼자 독박으로 물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이 같이 적어도 같이 해야지 자기는 나중에 몇 분질씩을 한다든지 구상을 한다든지 서로 나눠서 하는 거로 2차적인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혼자 다 물어내는 것으로 끝나고 이 두 피고 등은 빠져나가게 생겼네. 그지?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그럼 이 사람들도 계속 물고 늘어서 하여튼 가타부타 끝끝내 가서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항소를 안 해. 이 사람한테 항소를 안 해. 여러분 여기서 또 민사소송법에 무슨 원리를 알아야 돼?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같이 하다가 항소를 했으면 그것도 사람들 다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 이론 알겠어?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항소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공동소송이라는 여러 사람이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면 어떤 한 파트의 항소만으로 나머지 파트는 그대로 확정되는 거지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만약 그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같이 연동해서 올라가는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면 그냥 그 파트만 올라가는 거야. 그지? 공부해본 사람은 알고 지금 안 해본 사람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상식선을 알아도 돼.
공동소송이라는 거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그래서 같이 한 절차에 이렇게 한 절차에 피고면 피고로, 원고면 원고로 여러 명이 지금 있는 거야. 보통은 원고 한 명, 피고 한 명인데 이렇게 여러 명이 이런 어떤 사건의 관련성 때문에 피고로 묶여 있는 거야.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하나의 수업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그 독립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열심히 수업 참석하고 뭐 시험도 잘 보고 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성적을 부여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알아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다니기서 뭐 적당히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오지도 않고 등록만 했다가 나쁜 성적 받기도 하고 하는 게 개별이지. 그런데 이렇게 한 절차에서 뭐 하는 거일 뿐이다 라는 게 독립의 원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여기한테 또 항소를 하려면 했었어야 되고 여기도 항소를 하려면 했었어야 되고 여기도 항소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다만 한 거야. 실제 사건은 1심에서는 여기한테 다 이겼어. 다 이겼는데 아마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심에서는 오히려 여기 책임 없다. 앞차 튕기치고 어떻게 보면 제일 거기서 튕기치는 원인이 있긴 있는데 책임이 없다. 도로공사 책임 없다. 그냥 그 탔던 차량의 보험회사만 책임져라 라고 하니까 탔던 차량의 보험회사가 저놈도 끌어들이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안 하고 독립적으로 그대로 잘못하다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급기야 어떻게 했어? 이 삼성화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사람이 항소를 안 하니까 자기네 거는 인정은 되지만 자기네 거는 지금 책임져야 되지만 이 1번 청구, 2번 청구, 이제 3번 청구가 한꺼번에 공동소송으로 됐는데 1번 청구, 2번 청구를 이 사람이 좀 상소를 해가지고 계속 한번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 3번의 삼성화재가 1번 청구, 2번 청구에 대해서 거꾸로 자기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피해자 측인 원고한테 보조 참가를 한 다음에 상소를 제기했어. 보조 참가를 한 다음에 상소를 제기했어. 되게 특이한 상황이야.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 원고인 이게 지금 대립관계인데 자기의 대립관계에 대한 게 아니고 요거랑 1번 청구, 요거랑 2번 청구에 대해서 왜 지금 상소를 해서 좀 더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자기가 보조 참가를 해서 보조 참가인으로서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지 않는 상소 제기라는 이런 한쪽이 그러니까 상소를 적극적으로 상소를 포기했다면 이 원고가 상소를 포기했다면 저촉되는 행위가 돼서 보조 참가인이 상소를 할 수가 없는데 포기까지 한 건 아니고 그냥 상소를 안 한 채 소극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상소라는 건 진 사람 입장에서 이익되는 거니까 이때는 상소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상소를 할 수 있는 거야. 좀 막 되게 어려운 논리야 이건. 그런데 이제 과연 보조 참가를 그럼 상소 이전에 보조 참가의 요건이 충족됐느냐? 보조 참가의 요건이 충족됐느냐? 지금 뭐에 대해서 보조 참가했냐면 이 원고와 앞차의 보험회사인 1번 청구에 대해서 원고와 도로공사에 대한 2번 청구에 대해서 이 3번의 피고였던 삼성화재가 보조 참가를 한 거야.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면 자기의 반대 당사자한테 보조 참가. 그럼 보조 참가라는 게 뭐였어? 자기가 참가하려는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해서 뭔가 서포트하려고 들어가는데 지금 자기 상대방 승소를 위해서 지금 근데 이 상대방 승소는 자기에 관한 것의 승소가 아니라 이게 1번 청구, 요거의 2번 청구의 승소를 위해서 보조 참가를 하면서 상소를 제기한 거야. 어려워 조금. 그런 사안이 한 번 있었어. 그런 사안이. 이해해? 어려워? 뭐가 이해 안 돼? 결국은 어떻게 되다니? 보조 참가가 인정되고 상소가 인정되고 하는데 그 평석이 들어갔던 것은 보조 참가에 있어서
참가의 이익이 필요하거든. 참가의 이익. 그래서 그 참가의 이익에 대해서 71조에 보면 민사소송법 그 이익이 인정되느냐 부분에서 나는 이제 논평을 한 건데, 일단 거기는 구체적으로 그 참가의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 건 아니고, 실제 뭐 참가의 이해관계 있다는 걸 전제로 보조 참가를 해서 상소를 제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여기 그러니까 상소를 할 수 있느냐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내가 평소한 것은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 어떤 논거를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보조 참가할 이해에 대해서 주문의 이해관계냐, 주문의 전제적인 어떤 그 이유 중에 판단의 이해관계냐, 이런 것 때문에 평석을 한 건데, 일단 보조 참가가 인정됐어요. 인정되니까 다시 상소심이 펼쳐졌는데, 상소심에서 실제 이제 그 우리 소송법적인 논점이 아니라 이제 그 판단의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앞차 튕기신 자 책임 없다, 도로공사 책임 없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 상소했지만 상소가 기각됐어. 그 부분은 1번 부분에 대해서는 상소가 이제 본안에 들어가서 책임 없다. 2번 부분에 대한 도로공사에 대한 것도 청구가 도로공사가 책임이 없다 해서 기각되고, 그냥 3번 부분에 대해서만, 결국 받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원고는 그냥 자기 피해가 그게 누구한테 받든 뭐 자기네끼리 3분의 1씩 쪼개든 뭐 하든 상관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 이해할 수 있겠어? 또 뭐 궁금한 거 말해요. 99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야. 보조 참가에서 내가 평석을 해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야. 쟁점은 실제 이 실체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이 소송법에서 이걸 중요시한 거는 보조 참가에 있어서의 요건 중에 이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는데, 소송의 결과라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또는 통설적으로 주문 중의 판단에 대한 이해관계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문 중의 판단이 아니라 서로 간의 구상관계, 나중에 2차전에 어떤 등장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판결의 어떤 효력 범위인 주문에 관한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유 중의 판단의 이해관계로 봐야지 보조 참가가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평석을 했던 사안이야. 이해되겠어? 공부한 사람은 이해될 텐데, 그런 거 기억나? 그런 사례 공부했던 거? 평석을 내가 하면서 아마 거기서 다 다루는, 시험 공부 용어로도 다루는 판례야. 되게 희한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어. 궁금했던 거 질문해봐. 요 사안에서.